사실 저도 데리고 있으면서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나한테 안 왔어도 집에서 준비해서 충분히 붙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봤을 때 대표적 특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는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애 중에 상상고를 간 친구예요. 전주 상상고라고 의대에 되게 많이 가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현행만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이라는 걸 다녀본 적이 없다가 저를 처음으로 만난 거죠. 중3 때. 저도 너무 신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전달력 너무 떨어질 정도로 이건 좀 심각한데 했는데 걔가 갖고 있었던 유일한 장점이 뭐였냐면 그거 보고 너무 놀랐었는데 애가 기본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항상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정보만 드리는 가른 패밀리 브루스피디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할까요의 저자이신 정고은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고은입니다.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 목동이라는 지역에서 중3 아이들과 같이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정고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3년 동안 이제 학군지라고 할 수 있는데 목동 지역에서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안타까웠던 사연들이 좀 기억이 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사실 입시 준비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한계에 부딪히거나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었던 것들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든 경우들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학군지 지역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습에 있어서 되게 완벽함을 추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본인이 완전히 모든 공부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과목을 어떤 공부를 할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좀 그런 성향들이 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좀 처음에 너무 오버페이스해서 달렸다가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다 놔버리는 아니면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항상 애들한테 그 웃기지도 않은 완벽주의를 버려야 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만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여학생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거 좀 기억에 나는 친구 같은 경우는 같이 외고를 준비했었던 친구였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당연히 욕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부터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숙제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숙제를 할 것 같지를 못하면 아예 안 보낸다던가 아니면은 숙제를 완벽하게 했었던 경우들만 저한테 확인받으려고 한다던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숙제라는 건 선생님을 통해서 확인을 받고 그걸 통해서 발전을 하는 과정인데 나한테 보여주는 걸 민망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본인이 스스로 벽을 깨지를 못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업이 어려워지고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못해오는 수가 많아지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안 하겠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중도 포기를 하게 됐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건 물론 아이의 기질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 학군지라는 특성상 모든 학습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완벽함을 추구했었던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성격이 형성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비학군지 출신 애들 중에서는 실력이 진짜 출중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력이 출중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학업 역량도 굉장히 좋고 성실하고 어느 정도 방향성만 잘 잡아주면은 굉장히 잘 따라올 수 있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약간 정보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특목입시 같은 경우는 자소서도 당연히 아이들이 처음 적어보고 생기부라는 것도 중학교 들어와서 처음 보거나 이러다 보니까 제 느낌에는 너무 쓸데없는 거에 고생을 많이 하고 헛발질을 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실제로 중학교 3학년이 돼서 뭔가 학교를 준비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가져올 만한 소스들이 없다던가 아니면 가져올 만한 경험치가 없다던가 그때 가서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도 만들고 했었던 게 중학교 입학을 한 다음부터라도 정보를 알게 됐으면은 조금 헛발질을 덜 할 수 있었을 텐데 한 학생 같은 경우는 목동에서 부천 지역이 되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부천이나 광명 같은 이제 경기도권 지역 친구들 같은 경우도 목동에 수업을 들으려 오는 경우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전교회장도 하고 나름 학교에서 과학 동아리 같은 것도 만들어서 막 탐구 활동도 하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좋은 학교를 가겠다고 준비를 많이 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자소서를 적게 됐을 때는 과학 실험을 하는 경험치를 적는다던가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이론적인 학습을 한 걸 적어주는 면이 있거든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3년 동안 되게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학교 활동도 엄청나게 성실하게 했는데 막상 자소서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쓸 게 없다. 뭐 약간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해서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는 충분히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그거는 충분히 인정받을 만하지만 아무래도 입시적 관점이나 상위 학교 관점에서는 그닥 가치 있지 않은 약간 이런 활동들이 조금 있어서 당황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었죠. 솔직히 네. 진짜 이런 애들은 혹은 이런 부모님들은 굳이 학원 안 가도 특목 자사고 붙더라. 사실 저도 데리고 있으면서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나한테 안 왔어도 집에서 준비해서 충분히 붙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 제가 가르치면서도 내 역할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애들이 진짜 있기는 하거든요. 진짜요? 제가 봤을 때 대표적 특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는 지적 호기심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지적 호기심이냐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 뉴스 같은 거를 보든 그거를 일방향적으로 수용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건 뭐지? 라는 식으로 스스로 호기심이나 궁금증을 되게 잘 느끼는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그런 것들을 다 나열해서 적기만 해도 자기소개서가 될 판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여서 특히나 이런 고등학교들에서 제일 원하는 학생상은 지적 호기심이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적 호기심 같은 경우는 아마 집에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님들이 좀 수용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아이들이 계속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를 들어 그런 아이들의 어머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항상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아이가 이제 집에 와서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머님이 뭐 그만 말해, 뭐 모르는 얘기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들어주신다는 거죠. 계속 들어주면서 뭐 나름의 어머님이 경청을 하면서 호응을 해주려고 하는데 어머님도 이제 지식이 부족하시니까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는 거야. 그럼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아이가 자기 혼자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적 호기심이 더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더 생기거나 뭐 이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거를 자소서에 쭉 적기만 하더라도 되게 학업 역량이 뛰어난 애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의지랑 도끼가 있는 스타일들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제가 가르치면서 느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외부 자극의 민감도가 좀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이제 지적을 받거나 어떤 부정적인 코멘트를 받았을 때도 그거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스타일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T! 나는 T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제가 약간 F 성향이어서 코멘트를 하다가도 이게 괜찮나?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에 왔을 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와가지고 자기가 그냥 할 일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혼자서 준비를 한다던가 엄마 아빠랑 같이 준비를 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아버지랑 준비를 하게 되면은 외부 자극이 더 심할 수가 있거든요. 엄마 아빠가 코멘트를 더 세게 하는 거죠. 왜냐면은 자기 자식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감정적으로 들어가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되게 이성적이거나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스타일은 자기가 받은 코멘트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되게 오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시 준비에 있어서 특히나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내가 뭔가를 얘기해주지 않더라도 자기가 지적 호기심이 있어서 알아서 정보들 잘 찾아보고 약간의 힘듦이 있더라도 그걸 이성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혼자 준비해도 충분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죠. 고입, 대입 관련 이제 전문가분들에게 항상 여쭤보는 건데 선행학습에 대한 기준과 오해와 진실 이런 걸 조금 여쭙고 싶어요. 사실 진짜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머님들끼리도 의견이 되게 분분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 해야 된다 진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선행학습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아이의 역량에 따라서 선행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하는 거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무리하실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 아시겠지만 무작정 진도를 뽑는 거 뭐 이거는 뭐 전혀 의미가 없다. 요즘 수학이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중3 친구들 같은 경우도 너무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진짜 뭐 고등 미적분까지 다 끝내놓은 친구들도 있고 근데 뭐 과학 같은 경우도 뭐 물화생지를 원투까지 다 했다는 막 그런 흉흉한 애들도 사실 있기는 해요. 위화감이 들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은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학교를 써도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근데 들어간 애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선행의 속도보다 훨씬 중요한 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다. 이 얘기를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히나 이런 전국권 자사고나 특목 자사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성적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대학의 밸류가 좀 정해지거든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이런 전형 자체가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는 기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좀 중요한데 이런 학교들의 특징상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돼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학군지든 비학군지든 별로 경험을
못 해본 걸 고등학교 때 해야 돼서 학업에 절대적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잘 해놓은 경우들은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선행의 속도나 선행의 양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할 거면 제대로 그리고 할 거면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학기든 아니면은 1년이든 뭐 요 정도 선행을 진짜 탄탄하게 하는 게 전반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1년 선행도 조금 무리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은 선행만 해도 들어가서 잘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애 중에 상상고를 간 친구예요. 전주 상상고라고 의대에 되게 많이 가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현행만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이라는 걸 다녀본 적이 없다가 저를 처음으로 만난 거죠. 중3 때 저도 너무 신기해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했냐 그랬더니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방학 때는 대부분 학원을 돌리시거나 이러실 그쵸, 치고 생각을 나가죠. 많이 하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계획표를 세워서 어떤 문제집을 풀고 시간 배치를 어떻게 해서 강의 듣고 문제 풀고 뭐 다시 한번 복습 노트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현행을 해서 지금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아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학원을 끼고 있는 경우들은 학원에서 모든 것들을 다 짜주시니까 뭐 자기 스스로 학습을 점검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식의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걔는 워낙 어릴 때부터 그런 걸 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숙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계획을 짜고 자기 학업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서 이 상산 같은 고등학교는 의대 실적이 좀 나오는 학교에서 수학 진도가 빠르고 연구하고 준비하거나 이랬었던 애들도 들어가는데 그 안에서 진짜 현행만 한 애도 이렇게 잘하는 걸 보고 저도 사실 선행에 대해서 생각이 진짜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학업 역량이 얼마나 깊이 있는가에 따라서 선행을 못한 상태에서 접하게 되더라도 소화를 시킬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희귀하다고 생각했죠. 비학군지에서 학원을 안 다닌 거는 환경상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학군지 지역에서 학원을 안 다니고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아이가 중3까지 왔다는 게 되게 대단한 부분이긴 하죠.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 초, 중, 중 때 준비해야 될 것 이런 걸 듣고 싶은데 네네. 나중에 우리 아이가 중3 때 갔을 때 막상 쓸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자소서에 꼭 맞아요. 도움되는 이 습관, 이 활동 말씀 부탁드려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히 자소서를 쓸 때 특히 정말 빛을 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독서예요. 그것도 조금 수준 있는 독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가 좋은 책을 읽어놓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소서에 풀어낼 수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어릴 때부터 남들이 안 읽는 책 같은 거 대부분 친구들이 소설책 읽을 때 어떤 애 같은 경우는 인문철학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회과학 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 그런 책을 읽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상식이나 지식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자소서에 쓸 때도 굉장히 녹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초등학생 어머님들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책을 다양하게 많이 읽히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너무 한쪽 분야에만 함몰된 책을 읽으시는 거 별로 또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요즘은 어쨌든 대학도 그렇지만 고등학교도 융복합 인재를 추구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도 문과형 책 같은 걸 좀 읽는다던가 아니면 문과 친구들 성향의 친구들도 뭐 이과 성향의 책을 읽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학생들을 되게 선호하시기 때문에 책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독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활동들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보는 거예요. 활동. 예를 들어 뭐 학교에서 하는 과학 토론 대회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상을 타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참여해 보는 거예요. 참여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게 이 경험치가 쌓여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도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상 특별히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만약에 안 하게 되시면 아이 자체가 그런 거를 참여하는 거가 되게 어색해지는 애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고2뿐이 아니라 학종 대입까지도 다 요즘에 대학에서 추구하는 또는 고등학교에서 추구하는 인재상 자체가 이런 활동형 학습을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건 어릴 때부터 약간 버릇을 들여놔야지 아이 입장에서도 어색하지 않게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뭐 글짓기 대회 같은 게 있다던가 아니면 과학 토론 대회 그런 거 있다던가 특히나 교과 관련된 행사라고 전 말씀드리거든요. 혹시 만약에 가능하시면은 외부 활동 같은 경우도 교외에서 하는 어떤 탐구 활동을 친구랑 같이 해볼 만한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참여를 해주시는 경험치를 쌓으시면 아이가 활동형 인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여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의미 없이 목적성 없이 했었던 활동들인데 막상 자소서를 쓰려고 하거나 입시 준비를 하려고 했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책이나 아니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활동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아이를 완성시키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능하다면 그런 활동들에 조금 노출을 시켜주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근데 또 면접도 또 중요하잖아요. 네네네네. 면접은 딱 그 공간에서 딱 결정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면접이라고 하면은 뭐 말을 굉장히 잘해야지만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머님들한테 이거 아나운서 시험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면접관들도 교육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받는 교육이 화려한 말하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런 교육들을 가장 먼저 받으세요. 결국은 아이의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교육을 가장 먼저 받으시거든요. 자기네 학교에 어울리는 애를 뽑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면접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종의 면접관한테 주는 메시지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데리고 있었던 친구 중에서 남학생들이 원래 대부분 말하기 능력이 약간 떨어져요. 여자 언어 애들에 능력이요? 비해서는 맞아요. 아무래도 발음 발성이라고 얘기하는 전달력 부분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말하기의 조직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 말하기에 대해서도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남학생들 중에서 제일 기억 남는 애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애 중에 하나가 정말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사실 저조차도 이제 알아듣기 어려웠었던 애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목소리나 말하기라는 거는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있다 보니까 그쵸. 어릴 때부터 조금 했었던 애가 갑자기 말을 크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달력이 너무 떨어질 정도로 이건 좀 심각한데 했는데 걔가 갖고 있었던 유일한 장점이 뭐였냐면 그거 보고 너무 놀랐었는데 애가 기본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항상 이렇게 하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면접관의 얘기를 열심히 듣는 거야. 그리고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개를 막 끄덕여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의 그런 적극적인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목소리가 크지 않고 말을 잘 못하지만 어쨌든 나는 면접관과 좀 소통을 하려고 한다 라는 느낌의 메시지를 되게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애여서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원래 면접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면접관은 계속 질문만 하고 애는 계속 답변만 하니까 어떤 느낌이 조금 드냐면 면접관 입장에서도 자기가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부정적 포지션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쳤었던 애들 중에 유일하게 제 기억에는 약간 이건 대화를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제 입장에서 아마 면접관도 그랬을 것 같은데 더 들어주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면접관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대부분 다 경쟁률이 높은 학교들이다 보니까 속된 말로 애들이 별로 아깝지가 않은 학교들이거든요. 아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듣는데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말을 열심히 들어주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 어머님이 마지막까지도 걱정을 하셨어요. 얘가 이렇게 목소리가 작고 이런데 이게 괜찮겠냐. 그래서 뭐 진짜 발음 발성 학원을 보내야 되냐, 스피치 학원을 보내야 되냐 막 그런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어머니 그 정도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애가 굉장히 느낌이 좋다. 근데 그건 그 아이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붙었던 거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애들 가르칠 때는 말하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면접이라는 상황에서 경청의 자세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면접관 입장에서 말을 좀 듣고 싶은 애다. 말하기가 약간 부족하고 말하기 실력은 안 되긴 하지만 뭔가 듣고 싶다. 그 학교 어떤 학교예요? 하나고예요. 사실 이 면접을 보는 친구들 자체가 워낙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면접관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력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또 어머님 아버님들은 입사 면접 같은 걸 좀 하시니까 그러니까 인사부에 계셨다 이거야. 이제 인사부에서 신입사원들 뽑을 때는 막 엄청 뭐 공격적으로 하시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거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이 애기들 면접 볼 때는 본질적인 거에 집중을 해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목 자사고 사실 모든 초등 중등 부모님들이 한 번쯤 다 검색해 보시고 보내시고 싶으시단 말이에요. 네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것만 하나 풀고 있으면 기회는 온다. 두 가지 정도 또 말씀드리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는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입시라는 게 다 그렇기는 하지만 정보 싸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얘기를 하실 때도 제가 뭐 워킹맘이어서 잘 몰라서요. 제가 막 뭔가를 알아봐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돼서 애한테 미안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요. 제가 봤을 때 특목 입시는 또 대입과는 또 약간 다르게 단순한 부분들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특목고 입시 관련돼서 아니면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꼭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 없이 학교 알림이라고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되게 좋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전반적인 학교들의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이 학교의 장점 같은 거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학교 설명회 같은 걸 좀 찾아본다던가, 만약에 학교 정보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또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점에서 너무 학원에 끌려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물론 사교육 업자기는 하지만 저한테 온 학생들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해보다 보면 그 전에도 이제 다른 학원에서 뭐 컨설팅을 받거나 나름 이제 특목고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보면은 중학생한테 너무 지나친 걸 요구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를 꼭 해야지만 그 학교에 입학을 한다던가 그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치로만 맞춰주면 모든 게 다 완벽한 학생들만 붙는 건 아니다. 어느 정도 비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아이들이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시려고 조급해 하시거나 불안해 하시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야, 오늘 정말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고은 선생님의 신간도서,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도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